문제, 대만 문제, 중동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나 미국 조야의 분위기는 어떠냐? 갈수록 북핵 폐기에서 북핵 동결로 가고 있어요. 북핵 관리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 민주당 공화당 대선이 있었습니다만 정당 강령에 보면은 북한 비핵화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4년 임기 채우면 이제 그만두시거든요. 그 동안에 북한은 명실공히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받으려 할 거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추파를 던지다 아니면 도발을 통해서 양국 정상 간의 만남, 그걸 통해서 빅딜을 이루어낼 거다. 빅딜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북한이 러시아에 어떤 파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가로 예를 들어서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핵추진 잠수함 기술, 군사정찰 무선 기술을 만약에 전수를 받게 된다면 정말 한반도의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언제든 미국의 뉴욕이나 LA를 마음대로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결국 미국은 협상에 갈 수밖에 없다. 좋다. ICBM 폐기해라. 북핵 동결로 멈추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됩니다. 네. 북한 사실상 핵 보유국이 4년 안에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윤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제한적 핵 무장론을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북한이 명실공히 핵 추진 잠수함 아까 말씀드린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을 전수를 받아서 아무 때나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뉴욕이나 LA를 공격할 수 있을 때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사실상 핵 보유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건 한반도의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으면 우리도 어떤 압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제한적 조건부 핵무장입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하겠다. 근데 그 핵무장이라는 것은 북핵 폐기와 동시에 같이 폐기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 4월 1기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있으니까 야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가지면 더 낫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엘브리지 콜비 제가 최근에 한국에 왔을 때는 만났습니다만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보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국 핵무장 확장 억제로 항공 핵무장 배제하지 말자. 마이크 폼페이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협상가에 기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가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한적 의미의 핵무장까지도 할 수가 있다. 충분히 가능한 군사적인 옵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라는 것은 거래적, 이익적 관점에서 봅니다. 동맹이 과거의 가치 동맹이 아니라 이 공동체, 가치 동맹체에서 이 가치 공동체의 이익 공동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 동맹이라고 해서 무슨 봐준다 이게 없습니다. 보호주의 무역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미국 제1주선주의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보편적 관세를 60% 때리고 한국에 대해서 심지어 20% 때리겠다라고 했고요. IRA법 또 칩스법, 반도체법이죠. 반도체법에 대해서 그 보조금 한국 기업에 주는 것을 축소하겠다고 그러고요. 한미 FTA 재협상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런 여러 난관에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머니머신이 아니라 정말로 미국의 핵심 파트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215억 달러 최고의 투자국이다. 너희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경제 동맹체이기도 하다. 이걸 설득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산업을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특히 한미 간의 경제협력 대화를 통해서 협상력도 증대시켜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한미 FTA 협상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산 원유라든지 또 가스 이런 것을 수입도 해야 되고요. 또 민간 간에 공동으로 정보 공유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IRA법, 칩스법이 예를 들어서 공화당 의원 지역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의원들 입장에서 의회 차원의 교류도 확대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석열 의원과 함께 트럼프 2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을 국무장관에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현지 시간 11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측 관계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막판에 국무장관 인선에 대한 생각을 바꿀 가능성도 있지만
국무장관을 루비오 상원의원에게 맡길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서 한때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고려했던 정치인으로 2010년 연방 상원에 입성한 이래 줄곧 중국과 이란 문제 등 외교 안보 분야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순방 기간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 기간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말 취임 전까지 외국 정상들과는 잘 안 만나려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도 낮 동안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낮 동안 온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풍이 물든 풍경은 가을인데 날씨는 마치 봄 같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도 얇은 겉옷만 입은 모습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8.5도까지 올라 온화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서 해가 지면 기온이 10도 아래 떨어지니까요. 늦은 시간까지 외출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맑게 드러났지만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곳곳으로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먼지는 내일 오전에 충청 지역부터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어느덧 수능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낮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광주 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이 되면 서울이 19도, 광주와 부산은 21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수능일인 모레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에 비가 시작될 텐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추위 걱정은 없지만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이번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 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홀로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연 저희 YTN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YTN이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일부 유서를 입수했는데 그 안에 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절절한 마음이 담겨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사건 내용부터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피해자는 혼자서 6살 난 딸을 키우고 있던 여성이었고 이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끊임없는 독촉과 협박에 살렸습니다. 이 사채업자들은 심리적인 이자를 공정하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그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쉴 새 없이 연락을 하고 또 메시지나 전화 등을 했었고요. 그 밖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사진들까지도 유포를 하거나 심지어는 이 딸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까지 전화를 해서 피해자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식의 협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협박을 견디다 못한 이 피해자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 유서를 보면 가족들 특히나 자신의 딸에 대한 그런 사랑이 담긴 그런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서 무척 그 내용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딸에게 너로 인해 웃고 울었던 그리고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보는 얼굴이 그리고 너의 목소리가 모든 게 데모처럼 박힌다. 주말 동안 먹고 싶어 했던 빼빼로 젤리 직접 전해줄 수가 없어서 미안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딸에 대한 그런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유서가 또 공개가 되면서 보는 사람들도 하여금 많이 가슴을 아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어린 딸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정말 그 마음이 가늠이 안 되는데 피해자가 주변에 이제 생전에 보낸 문자들을 보니까
그 독촉을 하는 그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 늦을 때마다 10만 원씩이다. 그리고 뭐 10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만에 이게 150만 원으로 불려져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면 좀 갚기 힘든 수준의 독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해자들은 뭐 피해자에게 최대 연 3,000%가 넘는 그런 천문학적인 이자를 요구를 해왔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협박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사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적법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이런 분들이 광고나 혹은 뭐 SNS, 문자 메시지 등을 보고 연락을 해서 돈을 빌리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또 소액을 빌리려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우선은 현행법상을 위반한 그런 이자율까지도 감수를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후에는 물동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갚지 못해서 이런 변제 복촉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사채업자들은 특히 불법 사채업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변제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이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동원을 해서 돈을 갚도록 하는 것을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미 이런 것들도 다 알고 불가능한 변제라는 것을 알고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그 법정 최고 금리를 20%로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이 대부업법에 따라서 20%까지가 이자율의 상한이 되고 그런 합법적인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 뭐 대부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자 제한법상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 제한법에서도 연 20%까지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긴 한데 사실 뭐 이렇게 불법 사금융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20% 제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결국 위반 시에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이자율을 초과한 그런 이자를 받고 또 독촉을 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피해자가 사채업자들의 그런 협박, 또 주변인들에 대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불법 추심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지인들에 대한 협박도 불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또 저도 놀란 것이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이 사채업자들이 연락을 해서 독촉을 하거나 협박을 했던 내용이 있었고 심지어는 피해자를 향해서 잘 죽었다 그리고 피해자 곁으로 식구들 다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져서 무척 악질적인 협박을 이어나갔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현행법상 위법한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채권추심법이라고 해서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때도 특정한 행동들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채무자에게 폭행 협박 등을 금지를 하고 또 채무자나 관계인에 대해서도 방문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전화 메시지 등을 보내서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또한 이 사건처럼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전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채무자 외의 사람들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 역시도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법에 의하면 추심 형태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채권추심법 말고도 이 정도까지 협박을 했다면 뭐 형법상 그런 공갈죄에 해당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상대방을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한 것 이것은 공갈죄가 성립을 하고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도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추심에 이렇게 시달리다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채를 빌리면 회생 신청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회생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불가능하다거나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불법적인 사채를 이용할 경우에는 뭐 제대로 된 차용증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채권 채무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회상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채권자들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 불법 사채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대포폰을 이용하다든가 해서 실제 그 사업자, 그 채권자의 그런 이름이나 인적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회생 절차 등을 이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것들이 뭐 이자 제한법이나 기타 관계법에 대해서 위반된다는 사실이 파악이 되면 이 점에 대해서는